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변동성이 계속 있네요. 밤사이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코스피는 현재 0.8% 내린 2516, 코스닥은 0.16% 내린 900선을 좀 오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시각 현재 132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4원 정도 오르고 있고 많은 종목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이게 나오죠. 예, 이 중요한 연설, 파월 의장의 중요한 연설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데 저희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정광우 대표님 아시겠죠? 지금 질문을 못 들어가셔서요. 일부 오프닝 안 들으셨구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잭슨홀이었습니다. 잭슨홀. 중앙은행 총재들, 경제학자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특히 오늘 밤에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고가 되어 있죠. 정답이 잭슨홀이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한경님이 잭슨홀, 홀이 HOLE 정확히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HALL 그러니까 뭔가 회의장이나 큰 우리가 대관하는 큰 장소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 구멍이라는 뜻에 여기가 저수지도 많고 휴양지여서 아마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아까 7797님이 정답 콜로니라는데 늦었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늦지는 않았는데 오답을 보내주셔가지고 아까 2029님 잭슨홀이요. 남편과 휴가 가면서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휴가지만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863 하나님이 오늘도 잊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저의 경제상식 멘토 이대호의 성공예감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멘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되묻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멘토예요? 고맙습니다. 과분합니다. 이분이 멘토죠. 86번가 정광우 대표가 진짜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잭슨홀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아니요. 요즘 시장 반응을 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이걸 답을 잭슨홀일 것 같기는 한데 요즘 가보고 싶진 않아요? 네, 굳이 좋은 휴양지라던데. 안 그래도 처음 이제 그 심포지움이 좀 각광을 받게 된 게 예전에 볼커 의장이 거기 낚시를 가가지고서 그러면서 참여를 하게 돼서 사실 이 모임 자체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정책 결정 원래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뭔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경제에 대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자리인데 요즘으로 봐가지고서는 차라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자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강력한 신호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깜빡이를 여기서 켜죠. 잭슨홀에서. 아까 여기 다녀오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6859님이 한적한 시골 마을 같던데요. 미국 옐로스톤 여행 갈 때 들렀었어요. 라고. 다녀오셨구나. 잭슨홀 미팅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겠고요. 조금 꺾이는 줄 알았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밤사이에는 다시 또 튀어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최근 그 미국 국채 특히 이제 장기물 금리 가지고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점은 어디였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지난달 말에 이제 미국 재무부의 차입 자문위원회에서 향후에는 좀 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장기물 쪽의 금리가 발행 부담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실 금리 상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경제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 언제 나왔냐 하면은 최근 소매 판매가 미국 데이터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예상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면은 이게 그 경기가 재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말은 금리 자체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가 유지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뭐냐 하면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가 넘어갔었을 때는 뭔가 일이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작년 10월 보시면 4%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3월 그때 SVB 은행 사태가 SVB 사태가 터질 때에 그랬었고 이번에도 아직 뭔가 터진 건 없는데 4%가 다시 넘어갔으니까 결국은 조만간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다. 예, 그렇게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참 뜨거워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뜨거울 정도로 좋아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한 7% 이상 넘어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래서 빚을 못 갚아서 조금 문제가 일어났던 건데 또 이런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어디선가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염려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그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요. 네. 하나는 일단 높은 금리에 대해서 좋으니까 높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좋으니까. 네,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뭔진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그에 따른 후가로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양면적인 것이 동시에 지금은 성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토록 나오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번에 겪었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우리가 과연 충분한 지금 제약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요 금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보니까는 물가가 한번 튀고 나서 그게 바로 안정이 되기보다는 몇 차례 그 이후에도 더 튀면서 네. 좀 시간을 두고서 괴롭히더라. 아하.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가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이 더 오랫동안 지속돼야 될 것이며 그거는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가 지금 아주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냥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물가 상황이 더 이어질까봐 고금리 상황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뭐 경제가 좋아도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누누이 우리 정광훈 대표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 네. 지금 그래도 뭐 한 3%대 언저리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좀 더 멀리 남아 있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죠.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가 지상 과제인가? 그게 그리 중요한가? 그게 어떤 원칙인가? 라는 의문들이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2%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과학적 배경이 없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없고 그냥 네.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릴 때에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거의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뭔가 산출 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있잖아요. 네. 금융위기 직전에 의장으로 취임을 했죠. 네. 그 전에는 마이스트로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이 의장이었었는데 그린스펀 당시에는 이렇게 물가 목표제 2% 없었습니다. 근데 버냉키 의장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를 공개를 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내기에 더 좋다. 좀 예측 가능성을 주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소통의 순기능을 강조한 것이 버냉키 의장이었다면 연준의 유연함을 더 강조했던 것이 그린스펀 의장이었었다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것이 그렇게까지 뭔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거나 과학적인 배경이 있다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더 혼란스럽고 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가 뭐길래? 물론 뭐 한 대략적으로 3%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경제에서 2% 정도 물가 상승률이라면 실질적으로는 경제는 1%는 성장을 하는 거니까
요 정도면 괜찮은 수치겠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 골대를 좀 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골대를 좀 키워도 되는 것 아니냐. 네, 네. 예. 그러니까는 2%가 아니라 한 3%로 하면 어떠냐. 예. 아니면 2.5에서 3%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도 괜찮은 것 아니냐. 예. 근데 이에 대한 그러니까는 요 논의 자체가 우리가 과잉 긴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은 골대 자체를 바꾸자. 3% 물가 목표로 하면 지금 거의 달성이지 않느냐. 네. 그러면 추가로 긴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금리를 낮춰가는 거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네. 라고도 할 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골대로 옮기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일견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지금 중앙은행 관련된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요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창용 총재의 답변이 BIS 뭐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은 중앙은행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대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목표를 올리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물가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아직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 못한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막 5% 6%인데 2% 목표를 갑자기 슬그머니 3으로 옮긴다. 그거는 중앙은행의 신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3%가 더 좋은 정책이라서 골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못 지킬 것 같으니 기준을 바꿔버리는 일종의 꼼수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제 목표 정책을 펼쳤을 때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신뢰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를 못 지키고 있을 때에는 골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혹여나 또 나중에 그냥 이번에 한 번만 골대로 옮기시다 해서 옮겼는데 나중에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옮겼었잖아요. 이번에도 옮기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뭐 그게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러겠죠. 아예 그냥 그럴 거면 네. 없애라 목표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나오겠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물가 목표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작동을 잘했던 경우는 언제냐면 이번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백악관으로 들어갔는데 라일 브레나드 당시에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무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왔거든요. 2% 목표를 도저히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자꾸만 물가가 펼쳐지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물가 목표를 올려서 우리가 물가를 정말로 올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자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터지기 그게 직전이었었거든요. 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논의를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해 보시면은 코로나 직전에 증시가 신고가였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도움을 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상황이 좋을 변경하는 건요. 예.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안정적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신뢰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밤 열리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은 열리고 있고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는데 6169님이 잭슨홀은 블랙홀과는 관계가 없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거든요. 잭슨홀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아마 11시쯤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잭슨홀을 주시를 하죠. 거기에 발언 하나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또 엄청나게 요동을 칠 수 있을 거고 8158님이 파월 할아버지 이번에는 비둘기 좀 날려주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려면 주식이라도 올라야 해요. 플리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또 여기 걸려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좀 넘겨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거다 좀 예상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좀 나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주장이 일단은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잭슨홀 심포지움은 원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쵸. 이거는 좀 학술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식의 뭔가 스탠스를 보여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이고 나머지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좀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물가 목표제를 혹시나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아니면은 지금 인플레 압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높아진 금리를 더 높인다든지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간 고금리 기조를 이어간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그 이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대한 저는 기억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대한 기억이라면 그 파월 의장이 거의 회초리를 들었던 그 네, 기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은요. 지금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작년 초부터가 약세장의 시작이었어요. 네. 계속 증시가 내려갔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나올 때마다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주식에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좀 늘 낙관 편향이 있어서 그래도 네. 이번에 살려주시겠지. 설마 이번에도 또 때리시겠어? 했는데 항상 맞아왔죠. 그래서 그 기대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었냐 하면은요. 작년에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열렸었던 4번의 FOMC 회의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날에는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 날에 평균적으로 S&P 500 주가가 2.3% 올랐었습니다. 8월에 열리는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서도 7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2% 후반 정도 증시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계속 주구장창 약세장이라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 7월 FOMC 회의 때부터 잭슨홀 연설 바로 앞둔 전날까지 주가가 10% 이상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에 대한 전날에도 주가가 1.4%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뭔가 좋은 소식을 시장에 전해줄 거다.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 트렌드로 가는 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도 그래도 설마 하면서 중간중간에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얘기하든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든 파월 의장이 나오기만 하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잭슨홀에서도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그게 작년의 기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했을 때 그날만 증시가 3% 이상 하락했었고요. 네. 그날 포함해서 이제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10월에 저점이 나올 때까지 거의 20% 가까이 시장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하는 생각이 파월 의장이 또 회초리를 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반대인 게 네. 지난 7월 그 이제 FOMC 회의 네. 이후로 오히려 지금 장은 내렸어요. 약세고 오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전날에 작년에는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는 1.4% 내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풋옵션 매수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미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응이 선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 했는데 작년에는 선물 주시는 거 아니야? 갔다가 매 맞고 나왔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 있는데 또 때리시려나 보다 하면서 일단은 겁을 먹고 교무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엉덩이 맞을까봐 뭐 책이라도 한 권 넣어가지고서 들어가고 있는 지금 해보신 것처럼. 네. 네. 그러면 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있을까? 아니면 뭔가 선물을 들고 있을까? 근데 이번에 일단은 예측은 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까지는 현실이고요. 네.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네. 사실 이번에 별로 주목받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뭐 밍숭맹숭한 네.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7월 FOMC 회의 때에 그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다음 회의 때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두 달치의 물가 데이터하고 고용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좀 더 판단을 내리기에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굳이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8월에 잭슨 홀 자리에 나갔다라고 해가지고서 굳이 거기에서 아주 방향을 결정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데이터를 더 보고 결정하면은 더 정확도도 높일 수 있고 시장의 신뢰도 쌓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언론에서도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들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잭슨 홀이라는 자리에 대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밤에 보니까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 어떤 외사 레포트인데 잭슨 홀 그 연설이 있고 나면 그 이후에 미국의 장기 금리는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슨 홀이라는 자리에서 굳이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고 가도 평균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갔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긴장해야 되라는 사실은 결론인 건데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작년, 최근 5년, 최근 10년 이렇게 평균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요 자료는 저는 보니까는 좀 우리가 가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에만 그 이후 10년업일 동안 거의 30bp, 그러니까 0.3% 정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었어요. 잭슨 홀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 통계 평균을 작년이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딱 빼고 보면은요. 빼고서 직전 4년, 네. 빼고 직전 9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직전 4년은 플러스 0.8bp고요. 그러니까 0.8%가 아니라 네. 0.008% 네. 올랐었고 9년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0.0, 그러니까 0.8bp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었어요.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평균에 착시네요. 예, 그러니까 중립적인 영향이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그 더 높은 확률에 기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고 그게 잭슨 홀 열리기 전날부터로 해서 이렇게 10년업일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열려갖고 하루가 지났잖아요. 네. 어제가 사실 이미 행사는 진행 목요일부터 된 거니까는요.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네, 근데 어제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bp 중반, 4.5bp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많이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이미 선생님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회초리를 들고 계실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엉덩이에 힘 꽉 주고 있는 겁니다. 벌써.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는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저께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렸고 기준금리는 3.5%로 또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최종 금리는 3.75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금통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속뜻은 뭘까요? 한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렸을 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국보다 더 받는 그런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채 그 구조 자체가 변동금리 그다음에 단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고정금리하고 그다음 장기물로 좀 흐트러져 있는 곳하고는 많이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록 뭐 그런 최근에 코멘트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미국보다 덜 올렸지만 영향 자체는 우리가 더 이제 크게 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기초 체력을 생각할 때에는 사실 더 올리기는 힘들다라는 의중이 계속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금통위에서 정책이 뭐냐? 그럼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동결하냐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계속 동결을 통해서 비둘기적인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라고 금리 인상이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거의 끝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아직까지 완전 끝났다라고 얘기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내외 금리 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 빼고서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매파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준금리는 동결로 비둘기 결정을 했으니 나머지 모든 거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매파적 대응을 하겠다.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둘기적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1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고요. 오히려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매파성이,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매파성이 증가한 것 아니냐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 만약에 이번에 매파성을 그 전에 있던 회의들보다 더 보여주려고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서 소수 의견, 인상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매파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원 동결 결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 거기에서 3.75 얘기가 나온 건데 요거는 이번에 신임 총재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마치 미국의 전도표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근데 이거는 역사가 좀 짧다라는 거고 향후 3개월에 대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스탠스가 바뀐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위원들이 지난 몇 달 전부터 몇 번의 전 회의부터 계속 6명의 위원이 전원 3.75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원 동결 얘기하면서 전원 1회 추가 더 인상 3개월 뒤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개월이 지나도 계속 동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매파성이 강조되려면 그들 중에 1인이 아니 난 3.75가 아니라 4로 올려야 되겠다. 예.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렸듯 나는 동결에 반대해서 소수 의견으로 인상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매파성이 강조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전하고 거의 같은 스탠스다. 그렇게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통화정책 수단이 이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그 방증일 수도 있겠고요. 네. 고민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것도 같이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청용 총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참 걱정되는 게 기준금리가 3.5%인 시대. 근데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내다본 게 1.4%. 금리는 3.5, 경제는 1.4.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내년 전망을 해도 2.2%입니다. 거의 잘해야 2%대 초반 성장하는 나라로 이제 굳어지는 건지. 뭐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국내의 분석기관 아니면 해외 분석기관들도 내놓는 자료를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점들이 우리 기초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그 강도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또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는 계속해가지고 하향 조정이 되다가 이번에 올해 거는 일단은 하향 조정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경기에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서 단체 관광에 대한 네. 제한을 풀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좀 소비를 촉진시킨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기대가 연초에 가졌던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좀 후퇴를 했죠. 생각보다 단체 관광이 풀리는 것도 늦었고 우리나라 수출도 최악은 지난 것 같은데 회복세는 좀 더디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연초 대비해서는 그 점에서 후퇴는 있긴 했지만 여전히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그거는 회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고 제가 볼 때에도 그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우리 하향 조정은 거의 올 만큼 온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서 좀 이게 유지되고 잘 보면은 뭐 상향 조정을 어느 시기에는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거는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변수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말숙 님이 정 대표님하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정 대표님 나오는 시간이 신뢰감 몇입니까? 0을 셀 수가 없는데 한 5만% 되는 것 같은데 신뢰감 5만%. 자, 중국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잠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은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하고도 완전 180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물가도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가 안 되고 있고 자산가치 떨어지고 있고 근데 중국이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를 내리기는 내렸던데 그것도
1년짜리만 0.1 찔끔 내리고. 그래서 아니 이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부양책을 썼을 때에 좀 본인들이 실수를 했던 경험을 이번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 안 좋을 때에 과감한 정책을 썼다가 그게 반대로 또 너무 뜨겁게 만들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샤워실에 바보가 된 것처럼 찬물이 좀 나오니까는 뜨거운 걸로 확 돌려가지고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네. 그런 식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부양책을 쓸 때는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보게 되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 증시 혹은 경제를 좀 되살리기 위한 정책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간밤에만 해도 또 그 이제 증권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그 거래할 때 피를 좀 그 비용을 낮춰주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잘게 잘라서 거의 계속 내놓으면서 제가 보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경기가 반등은 좀 이제 방향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되돌리게 만드는 적정 지점이 나오는 정책의 수준을 잘게 잘라서 내놓으면서 지금 내놓고 확인하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봤을 때 저는 중국은 좀 변수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정해져 있는 상수 같은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경기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중국의 경제 그러면은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죠. 연초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중국 정부가 말한 5% 내외의 성장보다도 더 성장할 걸로 이제 평가 기관들에서는 분석 기관들에서는 예상을 했던 거죠. 네. 뭐 5.5%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도 아니고 4% 중후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5%가 막 넘어가는 예상치가 나올 때에는 중국 정부가 아무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근데 5% 내외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올해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4% 중후반 정도 될 정도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5%로 가기 위해서 부양책을 조금씩 내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놓다가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면 부양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겠죠. 근데 다행히 만약에 지금 내놓는 걸로 방향을 돌려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5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되는.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냥 5 정도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중국을. 그렇게로 놓고서 나머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경제 전망 기관들의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가속할지 감속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게 충분히 그러면 그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중국 정부의 재원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여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조금 얼마 전에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강한 회복력, 큰 활력,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이냐를 봐야죠. 근데 어느 나라 정치인이 나와도 본인 국가에 대해서 자신 없단 말을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네, 그런 거는 전 사실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부양책을 쓰기에는 좀 편안한 환경이기는 하죠. 어떤 거냐 하면은 부양책을 썼을 때 다른 서구권 지금 국가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랬다가 물가가 다시 재자극을 받아서 물가 너무 높아지면 어떡하느냐 걱정을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물가가 낮다 보니까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까 걱정을 일단 시장에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 부양책을 쓰기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용이한 환경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서 경기 하강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훨씬 많다라고 네.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력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도부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책을 썼을 때 그게 가족을 이제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필요치 않게 또 어떤 부분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적정한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목표보다 경제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 부양 기조 정책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로 뭐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제 경제적인 갈등, 무역 마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죠. 우리로 따지면 아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도 되는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상무장관이 중국을 왜 갈까요? 최근 미국하고 중국 간의 대면 대화 물꼬가 이제 터졌잖아요. 네. 그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겨룰 건 겨루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그거를 한번 가려보는 실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고 네. 어쨌든 요번에 방문을 앞두고서 사실 뭐 이번에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만나고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기대하기는 어렵죠.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단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 지정 예비 명단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포함 이제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중국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를 해제해 주는 조치를 일단 하면서 네. 그러니까 즉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당근을 우호적인 부분을 살짝 던지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좀 무역 제재를 했던 기업들 중에서 26개 정도를 먼저 좀 해제를 해줬고 네.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선물이기는 한데 그런 거를 하면서 넘어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풀려 있는 관계이지 않느냐 정도로.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뭔가 큰 정책이 나오는 거는 벌써부터는 기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인하라는 선물을 좀 주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게는 지금 막 금리 올라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좀 매수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바라고 있어요. 관세 인하를. 네. 아하. 그러니까는 뭐 환구시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 보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주요 인사 간의 회의가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사에 무조건 올라오는 것이 지금 그 고율 관세 매기고 있는 거에 인하 혹은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정도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거의 철폐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서 이 당근책을 던진다라고 하면 중국은 무조건 받을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말씀해주신 국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기술 관련해 가지고서 뭔가 중국 쪽에 좀 제약을 가하려는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관련해 가지고서 미국이 좀 러시아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에 대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미국도 또 좀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분명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얘기는 다 나온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서로 주고받음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지금부터 계속 펼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밤사이 뭐 짧은 동향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하루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근데 주가는 좀 오르다가 다시 또 내려왔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 주가도 밤사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급등을 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은 또 반대로 다시 또 급락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변동성이 크죠? 이건 뭐 100% 잭슨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잭슨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워낙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작년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이다라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평가를 하냐 하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생각 보다도 더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자체가 뭐 20% 내외 이번 분기도 일단 실적 자체가 더 잘 나왔고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 회사 측의 가이던스도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은 거의 20% 정도 뛰어넘고 그다음에 마진도 예상치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흠잡을 게 전혀 없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부분 자체가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해지는 소식들도 저희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 한창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훅 갔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낮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오늘은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해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발표합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 예상 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6대 1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와 2, 3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줄어든 점이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유능한 사업가였다고 평가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질문 들어보기 전에 조금 네. 전에 김이글님이 KBS 콩으로 글 올려주셨는데 네. 이대호 편집장님 위에 뭐가 있나요? 뭔가에 집중하실 때 눈동자가 항상 북쪽에 있네요. 북쪽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라디오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네. 일단 제가 주시를 해야 될 게 저기 위에 있는 시간 온에어 밑에 있는 시간 되죠. 네. 왼쪽에 있는 뉴스 모니터 해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혹시나 KBS에서 뭐 속보 나가는 거 있나? 1TV 항상 틀어져 있고 네. 앞에 우리 PD님 네. 어떤 액션 하시는지 봐야 되고 엔지니어분도 봐야 되고 네. 여기 출연자도 바쁘시네요. 봐야 되고 네. 챙기셔야 여기 되죠. 화면은 맞아 우리 모니터에 PD님이 어떤 글 띄워주시는 봐야 되고 네. 문자 또 확인해야 문자 되고. 네. 확인하는 이 왼쪽에 모니터도 봐야 되고 네. 제 스마트폰으로 증시 같은 것도 여러분께 환율 같은 거 알려야 돼 그거 증시도. 봐야 되고 네. 예. 아 이거 9가지밖에 안 되네. 아니 1인 다역을 하시네요. 아, 한 맞다. 10가지, 또 원고 봐야 된다. 원고 보고 딱 10개 큐시트 보고. 채웠습니다. 예. 예, 제가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될 게 10개밖에 안 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KBS 화이팅. 라디오 네. DJ분들, MC분들이 딱 요 정도밖에 안 합니다. 뭐 요 정도면은 뭐 10가지, 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너 어디 보고 있느냐 이런 말 하면은 그 10개 중에 하나 보고 있는. 또 답변해 주셔야죠. 예스. 맞습니다. 예스. 질문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첫 질문 3050번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가 같을 수는 없나요?라고 보내셨어요. 예, 당연히 예금금리는 지금 보니까 4%대, 대출금리는 훨씬 높아서 5%, 6% 이상이나 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은 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수입 부분인데요. 은행 역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회사가 많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수익 그리고 영업 비용 같은 것들을 제해야 하거든요. 제하지 않으면 사실 흙을 파먹고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 그 운영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일부 수익률 같은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차주라 그러는데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도가 다르다라는 측면이 들 수가 있고요. 신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못 갚을 확률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조금 높게 받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높게 받아야 흔히 말해서 돈을 못 갚는다고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금리 차원에서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겐 좀 높게 받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네. 은행이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 말이 딱 맞고요. 사실 그 예금 금리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 금리는 완제품 판매 가격입니다. 당연히 원재료 값하고 완제품 가격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다음은 6595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으로 보면서 아니 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일단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은 금융사가 보기에
담보로서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가격 변동성도 크고 거래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네. 금리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금리를 조금 더 오피스텔은 높게 잡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고요. 네. 다만 최근에 좀 달라진 거는 있습니다. 은행들이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뭐 한 기존에는 만기 뭐 8년, 10년 이내 이렇게만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30년 만기 대출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산정을 할 때도 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최장 만기 30년까지도 반영을 해주고 있다. 요거는 좀 달라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자, 이어서 7939번님은 통신사 보조금을 받고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자급제폰을 구입해서 통신사 가입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하셨는데요. 우선 이 통신사폰 장점부터 보죠.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할부 구매로 이 초기 비용을 부담 덜을 수가 있고요. 제휴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휴카드 할인. 단점을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고객님 이 요금제 써주셔야 돼요. 이 부가 서비스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약간 호구당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이 자급제폰 장점을 보면 이 기존 요금 그대로 사용하고 요금 할인 25%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을 보면은 이때 초기 처음에 구입할 때 단말기 가격을 뭐 한 번에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LTE 단말기는 번호 이동을 한다거나 이 신규 통신사 가입하시는 분, 그 통신사 폰이 유리하고요. 또 이 요금제 5만 원이거나 또는 구입하는 단말기가 5G 단말기면요. 자급제 폰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폰 구입하실 때 이 자급제 폰 할인 가격은 어떤지 또 공시 지원금은 어떤지 또 이 통신사 폰의 매장 할인 금액 이런 거 정말 꼼꼼히 따져보시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들어볼까요? 자동차세 관련 질문이네요. 네, 9012번님이 자동차세로 걷는 세금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아하, 요게 사실 금액이 잘 안 나와서 우리 곽지연 리포터가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네, 행안부에 우선- 직접 물어보셨다고. 네, 직접 제가 물어봤는데요. 우선 2022년 자동차세 소유분 징수액은요. 잠정치입니다. 4조 3,612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2020년 이 국세 수입을 보면은 395조 9천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세는 사실 이 재산세적인 성격과요, 도로 손상, 또 환경오염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약간 후불제적인 세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디에 쓰여 있다고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바구니 세금 모두 담아가지고 이 돈을 뭐 국민을 위해서만 쓰거나 또 자동차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돈 도로도 만들고 또 탱크도 만들고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곽지연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이죠. 내일 우리 함께 읽을 책은요.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이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와 함께 가우탄 바이드가 쓴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걸음 더 성장해 보자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